네, 전국의 사관학교 진성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에듀 그리고 광릉한생기숙학원 사관학교 국어 영역 강사 신한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큰 시험이었겠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뭐 점수를 아직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게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결과를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했고 결과를 떠나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였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그 과정, 여기에 정말 그 값어치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했던 마음, 선생님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자세하게 해설 강의는 따로 또 찍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할 부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총평, 그리고 고난도 문항, 난이도가 확 갈렸거든요. 어려운 문제 몇 개, 그다음 대부분은 난이도가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간 난이도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정답률이 8, 90%대 이런 문제가 대다수고, 간혹 60%대 몇 개, 그리고 정말 오답률 한 30%대 몇 개, 이런 두 개, 뭐 이렇게 난이도가 좀 확 갈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출제된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장에서는 와, 이거 다 맞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막 시간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80점대 뭐 이랬던 친구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몇 개가. 특히 고전시가 뭐 느꼈겠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고전시가는 사관학교의 색깔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행히도 우리 파이널 워크북에 있었던, 이번에 왜 선생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기행이나 유배, 약간 평민의 주제 이런 쪽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우리가 유배 가사가 출제가 됐죠. 만원사. 뭐 2016에 출제했던 애라 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어쨌든 또 출제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워크북이나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 만원사 봤던 부분의 일부가 이 지문에 걸려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그리고 독서에서는 과학기술 지문이 있었죠. 인공위성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겠나, 이런 지문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역시 난이도는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쉬웠던 시험인데 난 왜 못 봤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아까 말을 했지만 까다로운 문제는 여전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득점을 받기는 사관학교 시험은 언제나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85점 이상, 90점 이상 요것만 해냈으면 잘 맞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점수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의 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가 낮을 걸로 생각해요. 평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하위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 표준 점수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가 조금 못 봤어도 손해가 다른 때보다는 덜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이번 사관학교 시험 뭐 전체적으로 출제 난이도 조절 이런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전 내년이 걱정돼요. 내년에 많이 또 완전히 어렵게 가버리는 건 아닌가, 2018학년도처럼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학이 좀 그랬죠. 수학이 계속 쉬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영어도 사관학교 색깔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 내년에 또 국어가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수험생들이 힘겨움을 겪을 수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총평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대는 80점대에서 90점대 초반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두터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80점대 언더가 다른 때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고, 그리고 또 95점 이상은 또 잘 없어요. 이런 사관학교 시험의 특성상 그런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는 올해는 뭐 계산식이 수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 특히 육사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짭니다만 어쨌든 표점의 영향력은 올해는 낮을 것 같다.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국어 영역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는 까다로웠던 문제만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스카이에듀에서 다시 풀 버전으로 해설 강의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입니다. 말할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사관학교는 발표 지문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발표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하기 방식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용 문제에 해당되는 건 그림을 주고 이거 완전히 평가원 거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료를 주고 그림을 주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래? 왜 여기다 넣어야 돼?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읽으라고 했죠. 발표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아주 꼼꼼하게 독서 같은 내용을 묻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좀 크게 빠르게 읽어주고 말하기 방식 좀 신경 쓰고 선생님이 반응 문제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나와서 아마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선생님하고 공부 안 했어도 뭐 이 정도 난이도라면 무리 없이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은 토의 지문이 출제가 됐죠. 약간 난잡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의 지문이 나올 때는 세부 주제를 잡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막 의견이 세부 주제로 찢어지지 않고 막 열거되는 느낌이라면 결론만 잘 쫓아가라고 했죠. 아, 그래서 이걸 실른다는 얘기구나. 이걸 안 실른다는 얘기구나. 이런 것만 좀 캐치하며 내려갔으면 됐을 것 같다. 그 외에는 난이도는 뭐 다 쉬웠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었고요. 장문 문제도 전통적인 뭐 장문의 양식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해줄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장문, 화법은 이렇게 출제했다. 장문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아예 색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특유의 까다로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제거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무난하게 가려고 출제진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지나치게 쉬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난이도의 문항들이 좀 있어주는 게 좋은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은 수능은 아무래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난이도 배정을 잘 하는 편이고 근데 사관학교는 자신의 색깔은 좀 잘 드러냈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시험에서 뭐 고전 시가의 어려움 또 문법의 약간의 까다로움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낮았고 그리고 중간 난이도를 배치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이번 시험의 이제 가장 큰 핸디캡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입니다. 그나마 문법에서는 이제 몇 문제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올해 문법에서는 문장 표현에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연속 시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사동, 피동이나 높임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의문 변동은 선생님이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랬다면 요 선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가지고 의문 변동을 표현했을 때가 이제 학생들이 좀 오답이 생기는 그런 선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대응했으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당만, 입만, 웃는, 닦는, 비음화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 비음화 외에 다른 의문 현상이 더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역시 굉장히 사관학교스러운 보기죠. 친절하지 않게 그렇게 출제했는데요. 의문 변동은 이제 학생들이 웬만큼 다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되게 쉽게 나와요. 일단 비음화, 유음화는 알아두라고 했죠. 좋은 방법은 달라지지만 비음화, 유음화.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 걸리지 않았으면 아마 답을 찾긴 쉬웠을 것 같아요.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비음화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생긴 거죠.
자원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맞을 것 같다. 그래서 11번은 4번이 답이 된다.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2번도 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이제 니은에서 서술절만 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해군 부대는 함정이 부족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주어 서술어의 구조입니다. 즉 서술절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만 유의했다면 아마 5번의 답을 고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껍데기는 사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알맹이는 사동과 피동을 좀 다루려 한, 그리고 문장 성분과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묻겠다. 이렇게 생각한 문제입니다. 자, 사전 문제고 물어본 선지들을 쭉 보시면 1번에서는 결국 능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동 피동에 대한 개념인 거죠. 능동으로의 변환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건 용례니까 이거 뜬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전의 전통적 유형이죠. 그래서 3번 주동문으로 만들면 역시 사동피동이에요. 얘는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얘는 사동을 주동으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파이널 때 강조했는데 이걸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만 해줄 수 있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4번은 그냥 동음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5번 실리다 1과 2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즉 서술어 자릿수도 물었네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묻겠다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실제로 오답률이 한 55%,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 5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한 45% 틀렸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 수능이나 사관학교 아무래도 하위권은 안 보거든요. 허수지원자는 거의 상위권이 들어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답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꺾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컷도 와, 애들이 이렇게 다 잘 봤어. 잘하는 애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런 애들이 수능은 보지만 사관 1차는 보러 안 와요.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얘는 요거를 좀 보죠. 정답이 3번이잖아요. 실리다 2에 제시된 용례를 주동문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구급차에 이것만 해보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환자를 실려 보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죠. 자, 사동을 주동으로 바꾸란 얘기다. 이게 지금 주동문으로 바꿔주란 얘기니까 이거를 실어 보냈다. 또는 실었다. 이렇게 하고 앞에 문장을 조합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보면 돼. 이러면 쉬운 문제야. 얘를 주어로 바꿔보래요. 구급차가 환자를, 이게 전통적으로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 맞잖아. 그죠? 부사어가 주어로 바뀌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인 사동문은. 근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구급차가 환자를 실었다. 이 위에 거보다는 아래로 보면 되겠죠? 성립하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구급차가 환자를 실었다. 이렇게. 그래서 주동문으로 만들려면 부사어를 주어로 바꿔야 한다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실었다라고 하는 건 사람, 유정명사 약간 이런 게 와서 구급차에 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서 말이 안 된다. 이것만 해줬으면 답은 고를 수 있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1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리다일의 능동사인 싯다니까요. 얘는 이제 싯다의 피동사가 있으니까 싯다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요. 실었다로. 그는 지프차에 누구를 실었다. 뭐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 그는 포승을 찬 채 지프차에 실려갔다. 이렇게 말을 그랬다면 얘를 능동으로 바꿔준다면 이 실려갔다를 실었다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는 주어가 그를 실었다가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지프차에. 이런 문장 구도를 예측해 줄 수 있겠는가? 즉 목적어와 필수부사어가 다 요구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필수부사어가 모두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정도가 문법에서 조금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녀석이 아니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넘어가 보죠. 뭐 일단 고전시가 넘어가기 전에 그 문법 지문이 하나 있죠. 문법 지문. 요거는 뭐 선생님 생각에는
뭐 난이도가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정답률도 9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 이제 모든 수험생이 다 보는 거였다면 뭐 한 80%대 이 정도일 것 같긴 한데요. 독해만 잘했으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근데 4번 14-4번 선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수탉이 플러스 동물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면 닭은 잉여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독해가 필요했던, 즉 모르는 개념을 지문에 실어놓은 그런 지문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위에서 보시면 포유동물, 동물 요게 얘네가 요렇게 된 애가 지문에서 인간의 잉여자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상위 개념이 잉여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의 포함관계상.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4번 선지를 보면 닭이 잉여자질이다라고 했는데 동물의 하위 개념이에요. 닭이.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줘야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15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문학은요, 선생님이 고전시가 총평 이렇게만 써놓은 이유가 있죠. 다른 거는 별로 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가 선생님 생각입니다. 너무 난이도가 쉬웠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관학교 문학은 현대 문학은 좀 낯설게, 그리고 고전 문학은 익숙한 걸 어렵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석정의 작품과 김용택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현대시는 좀 모를 수 있어요. 김용택의 그대생의 솔숲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쉬웠다. 뭐 정답률이 다 80-90%대니까 문학으로서의 변별력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뭐 이렇게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보니까 한승원의 어머니라는 작품을 보면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감을 해서 읽을 만큼 되게 쉬웠죠. 이별의 김포공항 다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쉬웠다. 이것도 말할 게 아예 없어요.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요. 문학에서는 뭐 하나 정도 역시 뭐 사관학교 하면 고전시가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고전시가에서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는 유배가사가 출제됐고요. 만원사가. 그리고 수필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런 세트로 구성했고요. 자, 이게 유배가사긴 한데 전통적인 유배가사의 특징이 좀 제거된 부분으로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만원사를 읽으면서 흐름만 잘 잡았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어보지 않았을까. 특히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출에 있던 만원사와 우리 고전시가 워크북, 똥 쌀 때 읽는 고전시가에 들어있는 그 만원사를 읽었다면 앞부분은 이거 후회, 반성, 성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다. 탐욕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귀공명을 탐하다가 내가 그물에 걸렸구나, 죄를 짓게 됐구나, 이런 리듬들이 좀 존재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주인의 박대가 나오죠. 집주인의 박대, 구박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베이스로 하여 그 섬 사람들 다 그렇다, 약간 섬 풍속에 대한 비판, 이런 리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잡아줬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유몽인의 유두류산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뒤로 가보면 결국 이게 다 돈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국가도 이걸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세태 비판적 요소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7번도 마찬가지로 쉽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28번과 29번이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선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3번, 5번 이걸 많이 골랐네요. 그러니까 2번, 3번, 5번 이렇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을 볼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사관학교는 모르면 되져라 이런다고 했잖아, 고전시가. 이건 완전히 해석의 문제였어요. 해석이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니은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흐름 하에 니은을 잠깐 보세요. 니은을 보시면 이전 말은 하도 말고, 그러니까 한 두 줄, 세 줄 위에서부터 볼까요? 건너집 나그네, 유백액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승의 아들이고요. 뒷집의 손님, 유백액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판서의 동생이랍니다. 아주 그냥 아주 세도가의 가족들인 거죠. 나라에 득죄하고 죄를 짓고 외딴 섬에 들어오면 이전의 말은 하지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서 고기 낚고 나무 베고 자리치기 신삼기 이런 거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거가 맞아요. 열거가 맞는데 화자가 배운 일을 열거했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집주인이 화자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너 이런 거 해라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맞을 것 같다. 해석만 됐으면 되게 쉬웠다.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보리동량 하여다가 주인 양식 보태거든 한 곳에서는 무슨 일로 공한 밥을 먹으리하니요. 쓰자는 10손가락 꼼짝도 아니하고 걷자는 2다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동량을 그래서 내가 심상께와 보리동량 해다가 주인 양식을 보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 곳에서는 무슨 일로 공짜 밥을 먹고 움직이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선생님 이해하죠? 네. 그렇게 해서 3번 선지를 지워주면 될 것 같고요. 대꾸는 뭐예요? 문장 구조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문장 구조가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는 거니까 대구도 쓰였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적 인식이 드러난다, 적절하고요. 미음 보시죠.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큰 항아리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유적 수법을 사용했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효에 관련된 얘기다 뭐 이 정도만 캐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효에 관련된 것들은 보리 담은 항아리요. 그러니까 이게 이 풍속에선 찾아볼 수 없다. 꽂아 놓은 보리자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진 것 같다. 이것만 느끼면 되고, 출필고 반필고면, 반필면, 그러니까 나가고 돌아올 때 역시 효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다음 얘기가 뭐냐, 돈 모으는 벙어리라. 보이는 게 없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절하다. 해석의 문제였다. 뭘 몰라서 틀리고 추론을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9번도 오답률이 높아요. 28번이 제일 높았어요. 오답률이 1등. 상위권만 거의 대부분 이 가채점에 참여를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29%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해석을 못한 거죠, 대부분이.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야, 남들 틀리는 건. 근데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 얘도 오답률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문제입니다. A는요, 산진매, 그 다음 수진매, 그 다음에 보라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하고요. 한번 가보시죠. A를 가보시면 보라매가 심수총림 숙연하려 신계 야목 차고 날 때 아깝다 걸렸구나, 2 날개 걸렸구나, 먹기 탐나 형극을 몰라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 소리냐면 탐욕을 부리다가 부귀공명을 탐하다가 형극,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이제 그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죄를 짓게 됐고 유배 오게 되고 이런 걸 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화자입니다, 화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탐욕 때문에 형극에 걸리게 된 거죠. 자, 이면적인 의미는 유배를 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가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것 같고요. B는 관청의 매예요. 관청에서 사용하는 매다, 이렇게 나왔죠. 이 리듬을 그대로 좀 표현을 해주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냥꾼이에요. 매사냥꾼. 매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어떻게 살아요? 되게 힘들게 살아요. 이 뒤에 나의 끝부분 마지막 단락을 가보시면 B 다음 줄, 그들은 눈보라를 무릅쓰고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치니 어찌 단지 관청의 위험이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냐,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이죠. 이 탐욕, 이익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이러니까 일단 얘하고 얘는 매치업이 되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얘랑 똑같은 애가 오려면 매사냥꾼이 와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답을 접근할 때 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A는 화자가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비유한 거 적절하죠, 지금. 그죠? 요것만 연결해 줄 수 있는가, 요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는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워크북이나 기출에서 봤던 부분이니까 지워줬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B는 관청의 매는 탐욕, 그죠?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요런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관청에 있는 매는 잡혀 있는 거니까 애가 고통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탐욕으로 고통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맥락을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는 사냥꾼일 것 같은 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평가원조차도 중의적인 선지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중의적이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근데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미를 좀 잘 봤어야 할 것 같다. 요 매치업만 좀 해봤으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고전시가의 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산권 지문이 나오죠. 뭐 여기는 크게 뭐 선생님이 할 말이 많진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사회 지문도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문은요, 그야말로 사회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단락에서는 재산권 제도, 딱 방향성이 명확하죠. 얘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끼치는 이유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인 이유가 뭐냐? 그것의 이유, 아주 깔끔하게 좀 써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가 막 나와요. 뭔가 사례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서 뭔 얘기하고 있나 읽어보면 뭐 쉽게 뭔가 문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뭐 이래저래 약탈로 귀결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문제 상황이 오면 항상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재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해결책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재산권은 무한하거나 절대적이지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권 간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두 개의 사례를 보여주며 일종의 해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권익, 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이 24쪽에. 그래서 철도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권익권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권익권이 농민에게 있는 케이스와 권익권이 회사에 있는 케이스,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로 찢어질 것 같다.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의 권익권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철도회사가 비용이 100이래요. 사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철도회사가 드는 비용이 100일 것 같다. 또 오염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 (50일) 것 같다. 이거는 뭐 정보로 준 거고요. 이때 우선 법이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법지문의 아주 일반적 흐름이죠. 문제법으로 해결, 약간 이런 리듬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약간 경제적 요소도 들어가요. 비용을 고려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인 법과 약간의 경제가 가미된 법지문이다, 또는 사회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철도회사는 이 상황에서 권익권이 농민에게 있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철도회사는 비용을 100을 써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든가 농민들이 가진 권익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철도회사는 일단 100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권익권이 100보다 작으면 살 것 같다, 요 정보인 거죠. 100보다 비싸면야 그냥 이거 써버리고 말죠. 깨끗하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100보다 작다면 구매하는 게 이득이다. 이 경우 권익권은 농민들이 입는 피해인 50보다는 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농민은 권익권을 50은 넘어야 팔 것 같다. 이 생각인 거죠. 내가 입는 피해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0보다 커야 받을 것 같다. 반면 이렇게 나오니까 법이 권익권을 철도회사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 경우 농민들은 자신이 입는 피해에 해당하는 50보다 작은 가격에 권익권을 살 것 같아요. 피해보다 작은 경우에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큰 가격으로는 안 살 것 같아요. 철도회사는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랬으니까 100을 써야 되니까 100보다 크면 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것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정리해드린 이유가 그나마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게 33번이거든요. 그럼 보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어진 상황을 지문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문제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잘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A 회사는 공장을 운영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0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 이거는 피해가 100으로 바뀐 것 같아요. 주민들의 피해가. 그 다음에 매연 방지 기계가 있으면 이 기계 비용은 50이다. 뒤집어줬죠. 그러면은 치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권익권이 농민에게 있다면 철도회사는 비용이 50보다 작으면 권익권을 사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익권이 농민에게 있으니까 사는 거야 얘는. 그 다음 농민은 100보다 커야만 권익권을 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거지. 바꿔주면 돼요. 피해가 100이니까 50이었던 걸 100으로 치환해줬다 이런 얘기고요. 자, 철도회사는 비용이 50이니까 50보다 크면 권익권을 팔 것 같고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농민의 입장에서는 100보다 작으면 권익권을 살 것 같습니다. 피해가 100이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오죠. 매치업 해볼까요? 이건 해줄게요. 1번 A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밑에 거만 생각하면 돼. A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 회사는 50보다 큰 가격이면 파는 게 이득이다.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 A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주민은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 사려 하겠다. 적절할 것 같고 3번 A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 회사가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판매한다면 A 회사는 매연 방지 기계를 설치해야겠군. 적절한 얘기죠. 이건 지문에 정보가 있어요. 그대로 가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땡땡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땡땡 지역 주민들은 80의 가격으로는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농민들은 50보다 A 회사의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이렇게 나왔죠. 땡땡 지역 주민들은 100보다 커야 권익권을 판다고 했잖아. 보기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80에는 안 팔겠죠. 적절하고요. 5번 A 회사는 이 위의 상황에서 A 회사는 땡땡 주민들로부터 권익권을 사고 매연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권익권을 일단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철도회사는 50보다 작은 가격에 사려 할 것 같고요. 농민들은 100보다 커야 팔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냥 얘 매연 방지 기계 설치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문제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됐을 것 같고요. 고전 소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사실 이러면 되게 성의 없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윤지경전이 나왔죠. 이게 그 작년 EBS예요.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재수생에게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원사도 또 작년 EBS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좀 고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출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문제를 풀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꼼꼼하게 내용 확인만 잘했으면 앞부분에 오답률이 조금 있었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지문 얘기해 볼까요? 과학 지문. 자, 이 지문은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과학기술 지문의 흐름을
전형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1단락을 보시면 방향 정보가 되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죠? 아마 이건 잘 읽었을 거라 생각해.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인공위성의 위치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형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건 SLR 이라는 애 사용할 것 같고요. 형상 파악은 적응과학이라는 걸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개로 찢어지는 지문인 거 알 수 있고요. 얘가 과학기술 지문인 거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건 SLR이 이렇게 나온다면 원리가 셋 중에 하나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과학기술을 끌고 갈 때는 플로우로 끌고 가든가 공식으로 끌고 가든가 원인 결과로 끌고 가든가 이것도 아니면 그래프로 끌고 가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리듬들에 대해 조금만 생각했다면 얘는 플로우로 끌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그죠? 만안경, 위성 방향으로 만안경을 설치한다. 레이저 송신부가 뭐한다. 수신부가 뭐한다. 초정미식에 뭐한다. 이러면 핵심적인 것만 딱딱 잡으라고 했죠. 흐름만. 그렇게 해서 플로우를 딱 잡아줬으면 될 것 같다. 요게 있다. 요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단락은 SLR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죠? 뭐 이건 오차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굴절률과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공식으로 굴절률 이런 걸로 보여주고 이 문제점을 그리고 이건 해결을 대기 모델로 해결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럼으로써 지문 하나가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여기서 딱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4단락에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4단락에서 고배율 만안경이 나와요. 별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애였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얘가 난류 때문에, 난류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점이 있다. 굴절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해결 방향으로 이제 5단락에서도 5단락은 이제 완전히 사전 정보죠. 5단락에선 평면 파면 왜곡파 이런 거 이제 문제 내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사전 정보에 해당할 것 같고요. 이제 6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적응과학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적응과학. 그리고 이 적응과학에 대해서도 플로우를 쭉 보여주는 거죠. 플로우. 이런 리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 흐름이 좀 잡혔고 플로우에서 덩어리 잡아있고 공식이 나온다는 거 좀 생각해주고 이러면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게 이 전체적인 흐름이었고요. 읽었어야 하는 흐름이었고 자, 문제에서는요 41번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41번 여기 보시면 대기의 굴절률 기억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단락을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공식이 나오면 써버리라고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거죠. 이거는 공식 게임일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굴절률은 일단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 굴절률은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매질의 밀도가 커지면 매질의 밀도가 커지면 빛의 속력은 떨어진다. 원인 결과도 살짝 들어있죠. 그러면 파장의 길이는 짧아질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준 것 같네요.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 보죠. 약간의 추론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41번 대기의 굴절률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매질의 빛의 속력과 진공의 빛의 속력 중에 누가 빠르겠나를 추론하라는 거죠. 분수 게임이니까.
이런 리듬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질을 거칠 때 빛의 속력, 그러니까 매질의 밀도가 커질수록 빛의 속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매질이 아예 없으면 진공이잖아. 그렇다면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떠. 이 생각만 해주면 되지. 즉 얘는 1보다 클 것 같은 거야 지금. 맞아요.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보다는 무조건 작을 것 같다. 이게 추론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클 것 같다예요. 그러므로 1번 선지는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아웃이고 2번을 보면 되겠어요. 대기의 굴절률이 1보다 크다. 이 말은 맞고요.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정하기 전에 일단 딱 파악한 게 실제는 더 가까울 것 같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근데 속력이 누구 때문에 감소가 된 거예요? 매질 때문에, 즉 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 거야. 내 진짜 속도보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빛의 속도가 진짜라면 원래 빛의 속도보다 느려진 애가 나한테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할 때 실제로는 훨씬 가까이 있는데 속력이 느려져서 더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거야. 빛으로 뭘 파악하니까? 위치를 파악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이 쫙 왔어요. 그래서 1초 걸렸으니까 1의 거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걸. 되기 때문에 1.5초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리가 1.5구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파악한 건 속도가 느려진 애를 본 거고 보정하기 전이니까. 그렇다면 원래 그것의 위치는 대기가 없이 빛이 오는 그 거리에 있을 테니 가까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3, 4, 5번은 뭐 그냥 여러분이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이 승부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우리가 봐야 되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았고 여러분의 노력의 가치는 이 시험의 합불과는 무관할 것 같다는 거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항상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되게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 봤다 하더라도. 잘 본 친구들은 좀 차분하게 수능 준비도 하고 이제 자소서도 준비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시험이 끝이 아니다. 입시는. 그 생각을 좀 해라.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했던 노력에 선생님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의 간단 총평 및 간단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풀 해설 버전은 스카이에듀에서 추후에 연말쯤에 촬영을 할게요. 일단 급한 거 먼저 찍어놨으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어요.